이렇게 우리가 앞에까지 계약의 성립은 세 개의 패턴이 있다.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거, 두 번째가 교차청, 세 번째 의사실현.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 않는 조문이 바로 청약 승낙 관련이죠. 그래서 407페이지 제 527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청약의 구성력. 자, 청약의 구성력에다가 그죠? 검정펜으로 붙여봅시다. 자, 계약의 청약은 도달한 이후에는 그죠? 이후 이를 그죠? 누가 청약자가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청약자, 승낙자를 구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철회도 검정펜으로 밑줄 짝. 왜 그럴까요? 거기 되어 있지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자, 이런 경우죠. 자, 갑이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토지에 대해서 우리는 1억을 사시로 그죠? 이렇게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청약을. 그러면 을은 뭐예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계약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계약금이 없는 거야.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뭘 할 수도 있어요? 대출. 계약금 대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부동산 담보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불충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갑한테 그죠? 갑을 구속시키는 거죠. 즉, 이 약속을 지키도록. 그럼 뭐 철회 못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갑을, 이 청약자를 구속시키기 위한 것이지 절대 이 승낙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구속력이 누구를 구속해요? 청약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승낙자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근데 도달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철회할 수 있겠죠. 자, 거기 보니까 청약의 상대방, 여기서는 을이 되겠죠. 이 을은 승낙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얘를 구속하지 않는다니까요. 얘를 구속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은 그 청약에 구속되지 않겠습니다. 그 이제 판례가 98-4890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판례의 내용이 객관식 법으로 잘 나오는데 요약만 해서 적어놨는데요. 이제 법제처에서 약관법도 검색해 보셨으니까 이제 법제처 다음에 이제 대법원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를 검색 한번 해봅시다. 98-48903으로 되어 있죠? 그거 한번 검색해 봅시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그 판결 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죠?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너 10월 15일까지 너 승낙하지 아무 말이 없으면은 너 승낙한 걸로 간주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 청약이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고요. 아니하고 단지 뭐 그 기간의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죠? 만약에 얘가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침묵이었어요. 그죠? 침묵해도 역시 뭐예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도 이게 자유라니까 이거죠? 그래서 그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침묵. 이거 뭐예요? 침묵은 승낙이다 아니다? 승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을이 뭐예요? 사야지. 살 어떤 의사, 마음에, 내심에 어떤 의사를 품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하나 528조 바로 위에 공간표 있잖아요. 거기다가 상대방의 침묵, 승낙 X라고 하나 써봅시다. 상대방, 침묵, 승낙 X. 자, 그렇게. 그 다음, 그런데, 청약의 오른쪽 날개 박스 보니까 예외가 있죠.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의 구성력이 배제되는 경우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을이 불축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불축의 손해가 없는 경우겠죠. 자, 첫 번째 보니까 도달죠. 알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그죠? 불축 손해도 없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 이런 경우는 철회할 수 있어 라고 그죠? 하면은 이게 철회 당할 수도 있겠다. 그죠? 불출의 손해가 없겠죠? 그 다음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그죠?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철회할 수 있어요. 대화자의 격지자 사이는 뭐예요? 철회할 수 없죠. 대화자 사이입니다. 그 격지자라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대화자냐 격지자냐. 청약이냐 승낙. 이런 서로 대립되는 용어를 서로 뒤바꾸면 틀린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판례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그 다음 528조.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중요한 조입니다. 이 528조 특히 2항 3항에 대한 정확한 이유. 요게 계약의 성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이 정했죠. 자, 승낙기간에다 검정펜. 그러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도 나오겠죠. 409페이지 529조. 이렇게 서로 이제 비교가 되겠죠. 자, 먼저 봅시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에요. 자, 1항에 보니까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밟지 못한 때는 당연히 뭐예요? 그쵸. 그 효력을 잃겠죠. 그리고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례가 다음 408페이지 첫 번째 그림 있죠?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모 박스, 첫 번째 네모 박스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은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연착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과연 계약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만약에 성립한다면 언제 성립하냐고 보겠죠? 그래서 거기 승낙이 연착된 경우에다가 검정펜으로 비추자. 자, 그래서 바로 이번에 통상적 연착이라고 되어 있죠? 자, 통상적 연착이다. 검정펜으로 비추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늦게 보냈으면 늦게 들어간 거. 자, 봅시다. 네모 박스를 보면은 뭐라고 막 위에 글이 써 있는 걸 또 그림으로 깔끔하게 적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갑이 10월 1일 날 청약을 했어요. 10월 1일 날. 그런데 10월 1일 바로 밑에 보니까, 갑 밑에 보니까 승낙기간 10월 10월. 10월 10월까지는 확답을 줘. 승낙을 줘라고 승낙기간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약을 해서 쭉 보냈어요. 을한테 우편을 보냈겠죠? 10월 3일 날 도달을 했습니다. 격지자반이죠? 10월 3일 날 도달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을이 뭐예요? 고심 끝에 10월 14일 날. 그러니까 가는데 보통 며칠 이틀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월 14일 보내면은 10월 14일 날 발송은 뭐예요? 승낙의 통지를 10월 14일 날 발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틀 뒤쯤 10월 16일 날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을이 10월 3일 날 받아서 바로 보냈으면은 그쵸? 제대로 도착을 했을 텐데 승낙기간 안에.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을 텐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늦게 보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월 16일 날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쵸? 통상적 연착이다. 늦게 도착합니다. 라는 거예요. 늦게 보내서. 그러니까 이 계약은 성립해요? 성립하잖아요?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528조 1항에서 기술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연착된 승낙은 이 갑 입장에서는 뭘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530조에 되어 있죠? 530조 보세요. 409페이지. 연착된 승낙에 되어 있는, 자, 연착된 승낙에다 검정펜을 숫자.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죠? 자, 청약에다가 검정펜으로 비추자.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청약자가 승낙을 해야지만 비로소 계약은 성립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걸 이제 봤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528조 2항 3항이라고요. 자,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이 뭐예요? 승낙 기간이죠.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그죠? 그러니까 기간 내에 도달 가능히 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때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 그죠?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한다. 그 연착은 무슨 연착이겠어요? 통상적이요? 비통상적 연착이 되겠죠? 그죠?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착의 통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하면 삐진 거 아니에요, 지금. 청약자가. 기간 내에 달라고 너 안 줘? 나 삐졌어.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연착 통지. 그래서 계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계약 성립한다는 게 뒤에 나와요. 자,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청약자 지혜 통지를 발송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되고요. 자, 3번 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항입니다. 종류. 자,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 즉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된다고?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고요. 즉 뭐예요? 기간 내에, 즉 승낙 기간 내에 연착됐지만은 승낙 기간 내에, 그죠? 제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408페이지 두 번째 그 사례죠. 메모박스. 그래서 괄호 1번에 비통상적 연착이죠. 거기다 검정 펜으로 붙였자. 그래서 늦게 제때 도달할 수 있게, 승낙기간에 도달할 수 있게 보냈는데 뭐 우체국의 어떤 그죠?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모박스를 한번 봅시다. 메모박스를. 자, 그래서 갑이 10월 1일 청약을 했어요. 승낙은 10월 15일에서 10월 3일날 청약이 도달을 했습니다.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주의. 그죠? 10월 3일입니다. 10월 1일로 하면 안 돼요. 청약은 다 뭐예요? 도달주의예요. 자, 우리 이제 10월 4일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체국이 뭔가 잘못해요. 뭔가 그죠? 10월 4일이면 통상적으로는 언제 도착해야 돼요? 이틀 걸렸으니까 한 10월 6일쯤은 도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낙기간이 지나 10월 16일날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죠? 똑같이 위에 그림하고 똑같이 10월 16일 도착했지만 밑에는 뭐예요? 비통상적 연착. 차이점이 뭐예요? 위에는 우리 10월 14일날 아주 늦게 보내가지고 연착이 되는 통상적 연착이죠. 그런데 밑에는 뭐예요? 우리 10월 4일날 제때, 그쵸? 승낙의 통지를 늦게 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창된 거죠. 그래서 비통상적 연착이다. 그래서 위 계약은 갑이 어떻게 돼요? 을에게 연착의 통지를 아직 아니하면 뭐예요?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고요? 이게 우편이니까 격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죠. 531조에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의 통지를 언제 발송해서 10월 4일날.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10월 4일날 성립한다. 계약은 10월 4일날 성립하는 것이지 계약이 효력이 있다 하면 안 돼요. 이제 성립됐다는 것입니다. 연착의 통지를 하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다. 그래서 밑에다 하나 더 써놓죠.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 성립 X. 통지를 하지 않으면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때에 도달하고 계약은 성립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면 뭘 삐진 거예요. 계약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연착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통상적. 연착의 통지에 이끌었음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돼 있고요. 하나만 더 써놓으시자면은 어디다 써놓으시면은 408페이지 맨 위에 성립된다 연착의 통지를 하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다가 불착이나 연착에 따른 분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착이나 연착에 따른 분리. 누가 지금 표의자가 상대방이 아니라 표의자가 불이익을 진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약이 도착하지 않거나 그게 도착했어요. 그럼 누가 그 불이익을 지겠어요? 청약자. 승낙 도착하거나 여차했어요. 그 불이익 누가 진다? 승낙자가 진다는 것. 그래서 거기 그죠? 거기다가 써봅시다. 표의자가 진다. 또는 뭐 불이익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봤습니다. 그 다음 409페이지 529점 이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 청약되어 있죠. 자,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이유를 의문다. 상당한지 아닌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 사항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532조 제일 중요했죠? 이렇게.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청약의 효력은 언제? 토달할 때 성립하는데 승낙은 발송할 때 성립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승낙, 그죠? 승낙 기간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당연히 그 기간 내에 제때에 도달해야겠죠? 근데 제때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눠봐야 된다고 이렇게 연착 통지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다 봤고요. 이제 계약은 이제 성립됐다고 전제하에서 우리 볼 게 535조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겠습니다. 요거 한 문제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18회, 19회, 23회 때 나왔거든요. 세 번은 연거푸. 요거 아니라 띄엄띄엄. 그러면 너무 오래 잡아있죠.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7회 때는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핵심은 무엇이냐? 239페이지죠. 239페이지. 자, 239페이지 보면은 계약이 성립해서 두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있죠? 그 요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그 요건. 그리고 또 비교되는 불법행위 책임, 즉 계약에서 부당 파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고려하는 거. 이게 되겠습니다. 자, 409페이지 그러면 출제의 의도는 뭐냐? 과연 사례를 통해서 이걸 이해하냐 이거죠? 자, 봅시다. 535조 1항. 자,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죠?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 이 안에 전환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자, 1항에서 일단 요건이 뭐예요? 목적이 불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죠. 그 목적이 뭐예요? 불능. 근데 그 불능이 우리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예요?
원시적. 그래서 요 개념이 사실은 우리 나왔어요. 249페이지 계속 복습 중이에요. 새로운 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249페이지 하나도 하지 않는 거 뻥이고요. 거짓말이고. 자, 거의 하잖아요. 249페이지. 거기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목적 범위를 쭉 보세요. 쭉 보면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 불가능. 그래서 원시적으로 불가능이냐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은 절제적 무효다 법률 효과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이거 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원시적 불능은 법률 효과가 법률행위 법률 효과가 절대적 무효야. 라는 게 이제 거기는 법률 효과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뭐예요? 자, 그럴 경우에 그 상대방, 불쌍한 상대방은 일정한 경우에, 다는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너가 책임져, 상대방한테. 그쵸? 그게 뭐예요?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에요. 그래서 검정펜 비춰봅시다.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을 검정펜을 비추자. 그런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주자. 자기가 알았어요. 알 수 있었고, 악이 또는 과실이 있죠? 그리고 상대방은 뭐예요? 선이 있는 과실이. 왜요? 그 이항이 뭐예요? 상대방이 악이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일방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은 뭐예요? 한쪽 일방은 악이. 답은 악이 또는 과실이 있고, 얘는 뭐예요? 선이 있는 과실이 된다고요. 그 계약의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믿을 신자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뢰 이익의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뭐예요? 이행이익 범위 내 신뢰이익이 되겠죠. 자, 검정펜 빗줄. 이행이익 범위 내 신뢰이익을 검정펜 빗줄. 왜,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은 뭐예요? 이행이익 넘지 못한다 해서 단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길 이익에, 생기니까 이행했을 때 이익이죠. 넘지 못한다. 결국 뭐예요?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중 작은 것을 배상하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렇게. 그러니까 예컨대 그 신뢰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예컨대 수용당했다. 토지가 수용당했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이 주택이 말이죠. 통나무집이 말이죠. 그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다 화재로 전소됐다든지 토지가 수용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뭐 답이 뭐예요? 답이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상대방은 뭐예요? 상대방은 일방은 있고 상대방은 뭐예요? 선 and 무과실. 자, 그런 경우에 너가 얘한테 책임을 져라 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얘, 그쵸? 신뢰이익 뭐가 있을까요? 이거 계약 딱 만들어서 뭐를 준비했겠어요? 그렇죠? 뭐를 준비했겠어요?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계약이라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을 했습니다. 객관적, 주관적 합치에 의해서. 그러면 준비를 하겠죠. 무슨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계약 대금, 매매 대금, 대출을 받아. 대출 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약 체결했을 때 중개 보수 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신뢰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다고 그 신뢰,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 즉 손해를 말이죠, 여기서는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행이익 뭐예요? 이행이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됐을 때 넘어갔을 때 이게 약간 팔았어. 그러면 팔았을 때 병한테 팔았을 때 이 전매 차익 같은 거잖아요. 1억인데 2억이 줬어. 2억 넘나요? 1억 5천. 네? 1억 3천 팔았어. 그럼 3천 뭐예요? 이행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근데 그 맥시멈 그걸 넘어갈 수는 없죠. 둘 중에 작은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조문들을 봤고요.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 항도 보면은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악의 또는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뭐예요? 일반 책임이 손해배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 얘가 악의 또는 과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에 불능돼 있나요? 자, 불능도 원시적, 후발적 불능 쪼개봐야 된다고요. 자, 원시적 불능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냐,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냐 쪼개봐야 된다. 쪼개봐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무효인데, 요때 뭐예요? 요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지 자기가 손해배상 책임을 얘한테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적용되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자, 그래서 거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시적, 주관적 불능, 그죠?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보니까 채무자에게만 불리는 거죠. 채무자에게만 불리는 경우, 타인 물건 매매에서 못 넘겨버렸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불능이잖아요. 이것도. 자, 그럴 때는 뭐예요?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뭐예요? 해제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선악을 분노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또 선이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악의면 청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또 상대방의 요건도 다르죠. 자, 이때는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따르는 책임의 종류가 좀 다르죠? 이 책임이 뭐예요? 여기는 과실 책임, 그렇죠? 과실 책임. 여기는 담보 책임.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을 보세요. 자, 후발적 불능은 뭐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죠. 요게 있으면은 결국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우리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때는 뭘 묻는 거예요? 그렇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요게 적용이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 따른 겁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이행의 경우에 이제 그 채무자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자,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고, 예로 채권자가 또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죠. 뭐라고? 부담이라고 책임지는 거거든요. 위험 부담의 문제.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 다르죠. 그죠?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결과를 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시적. 법률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원시적, 객관적. 그죠? 그다음에 전부 불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요건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요건에다 깜짝 해주시고, 첫 번째 거예요? 계약은 일단 성립돼야죠. 계약이 성립.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계약이 성립되면 되고 있잖아요. 계약이 성립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일방. 이쪽은 뭐예요? 지워버렸네? 그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에 있는 무과실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은 이행이익 법내 실내이익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실내이익과 이행이익의 개념을 쭉 기술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비교되는 계약 교섭에 부담받습니다. 자, 파란 펜으로 비추어 보겠습니다. 계약 교섭에 부당한 중도파기. 일단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계약이 체결이 됐죠.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런데 계약 교섭의 부당파기는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이제 단독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출제자 의도는 뭐겠어요? 이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중도 파기에 이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 그죠? 이걸 갖다가 과연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되겠죠, 그죠? 사례상 이해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좀 봅시다.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었으려면 정당한 기대 내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손해는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자, 신뢰 손해다. 검증해 보셨죠? 계약 준비 비용은 해당이 되지만 견적서 작성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상당한 이유 없이죠. 만약에 계약 체결 거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가 없겠죠. 예컨대 상대방이 뭐예요? 부도났다든지 파산했다든지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 문제가 되면 거절한 정도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봤죠. 우리가 앞에 계약 자유용칙에서 이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규정 바로 앞에 거 우리 535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왜요? 그쪽은 뭐예요? 일단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죠. 여기는 뭐예요?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죠. 깨진 그 파트만 뭐 전제로 하잖아요. 아예 그죠. 계약 교섭이 파기된 거지 계약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도 충분히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어요. 16, 17, 18회 때 연속해서 3번 나왔거든요. 지금 너무 오래 잡고 있어요. 앞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처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27회 때 그죠? 앞에 계약 성립보다도 오히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나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이게 사례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계약의 총칙에서 첫 번째 테마에서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약의 효력, 그리고 계약의 소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